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170페이지의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택은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을 말한다. 여기 세대 구분형택은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택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세대 구분형 공택과 관련되어 1번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가로 해놓습니다. 현관도 따로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그냥 보시고 3번입니다. 공동택 전체 세대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이하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고 4번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아니하는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주거정책에 따라 마련한 사항으로서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25평과 32평 그리고 40평대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25평 아파트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이 32평 그리고 40평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25평짜리가 한 4억 정도 한다고 하면 32평은 5억 그리고 42평이라고 하면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 정도의 분양 거래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택과 관련되어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공동택으로 한 세대이지만 공동택 내부 공간을 둘 이상으로 쪼개놓고 각각 출입문을 확보하고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이 마련된 공동주택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백화점이나 또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반 원룸에 거주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생활하게 된다면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고 좀 더 탁월한 방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 주변에 이 세대 공동택을 건설하고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에서 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생활 자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개포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 구분형 공택에 대한 청약 경쟁률, 분양 시장이 그렇게 경쟁률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이하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두질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쁜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의 주택 분양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제도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계시길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세대당 또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일본 같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층이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면 아주 대단하게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는 차 가격은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차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주차장 공간이 한 2평 반 정도 되는데 서울 도심 한가운데라고 하면 땅 한 평이 요즘 2천만 원 밑에 땅이 없습니다. 강남 쪽이라면 땅 한 평이 1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남에 거주하는 분이
차량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2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땅값만 2억 넘는다면 차 쉽게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량 보급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가 사회 공공 국가 전체 전반적인 지원을 받아 지금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점심시간 때는 도로 한가운데, 도로 양옆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식사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있죠. 그 외에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동택 단지가 현재 300세대라고 하면 300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 300세대 전부를 만약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그리고 한 세대, 실제로 두 세대가 거주하게 되면 최소 600세대가 거주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은 300대인데 실제 거주하는 분이 600세대라고 하면 아마 600세대 전부 차를 보유할 수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한 세대에서 차 5대 가지고 있는 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살만하다? 살기 힘들다? 힘들죠.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 건설하더라도 전체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은 좀 불편하지만 저 정도까지 한다면 참을만 하지 않냐. 그런 개념에서 채택한 중대형 평형의 분양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가 저렇게 좀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난 세대만큼 주차장이나 부대 봉인세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대 봉인세 설치를 요구하게 되면 건설업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주거자료 면적의 3분의 1,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택에 관한 사항 저렇게 주관식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100세대 건설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으면 이건 틀립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구분형택은 그 주택단지 일부 주택의 형태를 세대 구분형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지 전체를 세대 구분형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 분양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 시험에 공동택을 단독택을 100호 100세대 만드는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 형태는 맞는 지문이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주택단지 전체 주택 형태가 세대 구분형은 될 수 없죠. 일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이런 지문을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4번 도시형 산업택입니다. 여기 도시형 산업택은 MB 정권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도시형 산업택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인데 도시형 산업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나쁜 정책입니다. 만약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300세대 미만이란 세대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정책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형 산업택은 우리 교재 잠깐 해보니 원룸형 주택과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주택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20회 때는 원룸택과 관련된 기본 설명 던져놓고 그와 관련되어 원룸택 적으라고 한번 낸 적이 있고
20회 때는 50과 30을 빈칸 만들어 놓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택은 과거 2번 정도 원룸택의 건설 기준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만 건축 제한 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성향 고려하게 되면 세대 구분형 공택을 시험에 내거나 건축 제한 쪽을 시험 범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설택은 원룸택과 단정연립, 단정 다세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원룸택인 도시형설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최대 0.3대만 확보하면 원룸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 원룸택의 경우는 조례 규정에 따라 0.3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원룸택을 100세대 건설하게 되면 이걸 만들기 위한 주차 공간은 30대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 원룸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인데 이분들이 돈을 모으게 된다면 차부터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세대 전부 차를 하나 보유하고 심지어 한 세대, 2대, 3대를 보유하게 되면 저 30대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에 전부 주차시키는 것 불가능하죠. 이러한 원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대수를 조금 제한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참을 일자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서 도시형 생활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MB 정권 때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그 기업이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 자재는 잘 안 팔렸겠죠. 그래서 그 건축 자재를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과거 빌라 만드는 분들이 도시형 생활택 건설 사업에 중점 둘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의정부 도시형 생활택인 10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 발생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도시형 생활택 의정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 마감 재료가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해서 화재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순식간에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해가 지금 제천 그리고 밀양 화재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도시형 생활택은 좋은 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도시지역에 얼마까지 3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러한 도시형 생활택은 원룸택과 단정연립, 단정 다세택으로 구분하는데 단정연립 다세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5개층 각각 동그래 놓습니다. 원래 연립택과 다세택은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도시형 생활택인 단정 연립 다세택은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특이한 점 하나 확인하시고 작년에 원룸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십니다. 현재 원룸택은 공동주택 중에 한 종류로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확보하여야 하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침실과 욕실이 함께 존재한다면 습도가 워낙 높아 건강에 나쁘다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을 침실과 함께 두게 된다면 겨울에 보일러 가동하게 되었을 때 소음 시끄럽죠.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것을 하나의 공간을 하며 그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끔 투룸이란 말 들어보셨다고 하면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원룸주택에 있을 때 투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룸주택은 최대 주거적 면적을 50제곱미터로 하며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원룸주택은 공동택이라는 첫 번째 조건, 욕실, 부엌 갖춰야 된다.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주거적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고 지하층에는 둘 수 없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건축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선택은 원룸형 주택이건 단정 연립이건 단정 다세주택이건 모두 공동택의 한 종류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연번 건축 제한을 꼭 한번 보십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선택과 급악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 이 두 가지는 원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정 연립 또는 단정 다세주택 가로 해놓으시고 원룸주택 추천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은 최대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저 원룸주택이 공동택의 한 종류라면 아파트 형태의 원룸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정 다세주택과 원룸주택은 층수의 제한을 받는 것과 층수의 제한 없는 것을 같은 건물에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번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보실 것은 가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형 선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 그냥 일반 기타 주택이라 하겠습니다.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 한 동 건축할 때 일부는 원룸택으로 일부를 일반 주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각각 세대가 10세대일 때 일반 주택의 경우는 10대 주차장이 확보되지만 원룸택의 경우는 최대 3개의 세대, 3개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세대에 걸쳐 모두 차량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주차 공간은 10세대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분양 받으신 분, 거주하신 분이 자신의 차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룸택의 주민들과 서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공동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과 일반 주택은 같은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을 현재 마련하고 이 예외 규정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이건 안 나오고 원룸형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 50과 30 빈칸 만들어 놓고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박스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1. 원룸주택과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가로 해놓습니다. 함께 건축하는 경우. 2번 준주거적 또는 상업지역에 준주거적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형 생활택 중에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딱 한 세대의 일반 주택은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원룸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단독택 한 6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단독택을 밀어버리고 원룸택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단독택의 소유자는 저 원룸택과 함께 기거하면서 건물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원룸택을 관리하기 위한 주인 세대, 딱 한 세대, 크기는 얼마?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라면 딱 한 세대만큼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인 세대가 원룸택 최대 규모가 50제곱미터였습니다. 한 13평 정도이거든요. 이곳에 일가족 4명, 5명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85전사 초과는 딱 한 세대, 주인 세대라면 원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규정이 원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라면 규모, 세대수 제한 없는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은 곳으로서 이러한 곳에 원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대수 제한 없는 주거전용 면적에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특례를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건축제한 쪽을 시험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입니다. 여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주거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정의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강 친환경주택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하기 위해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을 말하는데 우리 아토피라는 피부병 들어본 적 있으시죠? 새집 증후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피부병을 야기시키는 주택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주거 정책이 건강 친화형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 장수명 주택입니다. 작년 관계법규에서는 장수명 주택을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관리실무에서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인증제와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 완화에 관한 문제를 실무 시간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실무에서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내용 정리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장수명 주택은 주택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장수명 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의 수명이 긴 주택, 그것을 장수명 주택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 부대시설, 봉시설 찾으셨죠?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셨던 적용 범위에서 주택은 주택단지에 둘 수 있는 용도로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했고 이와 비교되는 준주택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 자금 조달 방법에 따른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한 주거 정책으로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세대 구분형 공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장수명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에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있는데 이 부대시설은 주거생활하기 위해 주택에 딸려있는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하고 주민의 생활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대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죄다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나 주민 공동시설이 있다면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부대시설이다, 봉시설이죠. 그런데 우리 이 경로당 나중에 나이 드시면 경로당 들어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시고 싶으시다면 경로당 가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린 손주와 함께 잠자던 것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의 젊은 기운을 좀 함께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장수하신다더라고요. 만약 이 경로당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나를 뺀 나머지 분들 다 좀 탁한 기운을 내포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계시다 보면 빨리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경로당 들어갈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새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또는 젊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터에서 공부를 해 나가시게 되면 젊은 기운을 함께 호흡하시다 보니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80 시대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5년, 10년 정도에 지나게 되면 인생 100세부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활기차게 젊게 사시는 게 좋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주택단지에 딸린 필수시설이 있다면 걔가 부대시설이고요. 주민의 후생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얘를 복리시설이라 한다. 그런 판단을 한번 해놓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의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추노수입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생활복리 줄만 쳐놓습니다. 그 중에 잠깐 우리 확인하실 것이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 내 상가 둘 수 있죠. 그 단지 내 상가는 대표적인 근린 생활시설인데 그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납은 2종 근린 생활시설 단지에 둘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총부 판매소, 장의사, 다중 생활시설, 단란점, 안마, 시수소 6가지는 제외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 시수는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없지만 안마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마원은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안마시설은 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차이를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반시설 찾으셨죠. 기반시설, 국회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4번 기간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그리고 간선시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기반시설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은 우리 주변에 바둑 두는 곳이 있다면 기원이라 하죠. 바둑판을 기반이라 표현합니다. 바둑판 한 번씩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자 한다면 그 바둑판처럼 촘촘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집을 나와서 회사나 또는 공부하러 도서관 가게 되었을 때 이용했던 도로, 주차장, 광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시설이 있다면 그 모두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반시설은 국회법에 정하는 시설로서 우리가 지금 배울 필요는 없고 다만 저 기반시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기간시설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기간시설에도 도로, 상하수도, 전기 있습니다. 예와 예. 같은 대상인데 불구하고 어떤 데는 기반시설, 어떤 데는 기간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건설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는데 저 사업체가 아파트 건설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전기, 수도, 단지 내 도로 등을 만들고 이러한 전기 등이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안의 전기시설과 단지 외부 전기시설이 서로 연결돼야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면 3번 시설입니다. 이미 설치한 시설이다. 그래서 기간 시설이라 생각하시고 1번과 2번도 1번이 먼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시설입니다. 그러면 저 기간 시설과 기간 시설을 연결하는 2번이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간선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끔 도로 이용할 때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로 갈아타고자 한다면 간선 도로 이용하시죠. 그래서 이 간선시설은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사이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 안쪽에 도로 등이 설치되었다면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 단지 내 도로는 부대 시설이죠. 최근 안타까운 사건도 좀 있더라고요. 이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이 단지 내 도로에 교통사고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는데 죽었는데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좀 애매하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세로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부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지 경계선을 넘게 되면 진입도로인데 그 진입도로는 부대시설 2단이다. 아닙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입도로는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 도로까지의 도로를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선시설은 보통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5번 간선시설 찾았습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 추정했습니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 추정했습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 간선시설이 주관시설을 나오건 간선 설명과 관련되어 기관시설이 각각 주관시설을 나오게 되면 채워 넣어야 됩니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원래 기관시설은 단지 내 설치해 있는 것,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저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 일부를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시설과 관련되어 개념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시설은 원래 설치 범위는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 기관시설까지를 말하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었습니다. 그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 교재에 도로 상하수도 넘어가시고 한 장 넘기시니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찾으셨죠? 가스 공급시설입니다. 주택단지 밖에 경계되는 가스 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개별 난방용, 가로 속에 중앙집중 난방용 제외, 중앙집중 난방용 제외 주만 적었습니다. 가스 공급하기 위하여 정합조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합조정실 추정했습니다. 그 정합조정실까지로 한다. 통신시설입니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에 기관이 되는 시설부터 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 줄만 쳐놓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입니다. 주택단지 밖에 기관이 되는 열순간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 안에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로 한다.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가스를 개별 난방이나 취사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1층부터 25층짜리 아파트가 존재한다면 가스 골고루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그 성격이 한쪽 층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를 각 층마다 일일이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압 조정실이라는 압력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압 조정실을 간선시설의 원칙적인 범위가 주택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까지라 해서 단지 경계선에 정압 조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던 행인이 얘를 발로 가끔 차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얘가 고장난다고 하면 압력 조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압 조정 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곳에 고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간선시설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과 관련되어 관로시설과 케이블 시설이 있는데 이 케이블 시설, 우리 주변에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하면 케이블 TV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케이블 TV를 그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청하고자 한다면 아파트 단지 꼭대기층에서 옥상에서 각 세대마다 케이블선을 연결해서 케이블 TV 시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연결골이 될 수 있는 이곳을 주택단지 내 최초 단자라 하고 그 최초 단자까지는 간선시설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난방 시설입니다. 여기 지역 난방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기계실 입구에 차단 밸브까지를 간선시설로 보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단 밸브를 간선시설에서 단지 경계선에 설치해 놓게 되면 지나가는 분이 그 밸브를 잠가 버렸을 때 지난주에 참 춥지 않았습니까? 그 겨울에 한파 심할 때 아마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 밸브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고이 보관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선시설과 관련되어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경계선까지만 간선시설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안에 일부 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1번 대수선, 그리고 2번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일부터 15년 추정수입니다. 지난 경과된 경우에는 각 세대 주거처리 면적 30% 이내 30%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주거처리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이내 40% 추정수입니다.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에서의 15% 이내 추정수입니다. 세대수 증가하는 증축행위, 세대수 증가형이라 하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데 갑은 최대 3계층 이하로 3계층 이하 추정수입니다. 특별히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경우에는 3계층, 기존 건물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수직 증축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 수직 증축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할 것, 구조도 줄만 쳐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관계법규 공부하시면서 점검이란 말 쓰게 된다면 구조 설비에 대한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진단이라는 말로 끝나게 된다면 내력 구조부,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 여부 조사할 때 진단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대수령의 경우는 안전은 필요 없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만 안전진단 실시하게 되는데 저 안전진단 결과 A, B, C 등급일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D등급과 E등급이라면 재건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체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그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 대소형 리모델링 사업은 하자 담보 책임 기관인 사용검사,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때 실시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주종관계라는 것 기억나시죠? 공동택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주물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과 대지 지분은 주물에 따라가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한 증축 한도만 제시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증축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을 증축하게 되면 원래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예외 조건이 설정되게 되면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무제한 증축 허용하게 되면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물의 규모는 키울 수 있지만 증축할 수 있지만 대지는 같아지죠.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일정한데 거주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삶의 질이 좀 추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 증축하더라도 얼마? 30,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리모델링 방법으로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각각 두고 있는데 수직 증축형은 층수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은 세대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100세대 아파트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1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100세대이죠. 그러면 늘릴 수 있는 최대의 전체 면적은 3000제곱미터인데 이 3000제곱미터를 세대 주거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30세대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까지만? 기존 공택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115세대까지만. 만약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이 면적을 모두 세대수 늘리는데 활용하게 되면 같은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주차장 부족해질 수 있죠. 부대 봉해설 부족해질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15%만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달리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된다? 복잡해진다. 복잡해질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마음대로 세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15%까지만. 그래서 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주택단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고 20년 전에 그 공택 만들었다면 20년 전에 해당 공택의 구조도를 확보한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공동택의 주요 구조부인 기둥 내력벽 완전 철거하고 새로 만들면 그거 재건축이고요. 기둥과 내력벽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공동택 만들면서 주요 구조부가 새로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만 수직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완전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공동택의 주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가 증가하는 건물 무게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직 증축하더라도 층수 몇 층까지만, 3계층까지만, 그리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해당 공동택의 구조 설계도, 구조도를 확보한 때만 수직 증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 사업에 있어서는 세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최대 세대수 15% 늘릴 수 있고, 수직 증축하게 된다면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대 몇 개 층만, 3개 층만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동택 규모가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하면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한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입주자 사용자, 실무 때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중에 공동택 관리법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70페이지에 제2장 주택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